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최경민 회계사라고 하고요. 원가관리 회계라고 하는 과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입문반으로 이제 원가관리 회계 처음 배우시는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원가관리 회계라는 게 이제 무슨 과목인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가는 건지 뭐 그런 것들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제 그 원가관리 회계라는 과목에 대해서 일단 오늘 첫날이니까 그 과목에 대한 소개 잠깐만 좀 드리고, 그다음에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뭐 물론 본격적이라고 하는 건 뭐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거지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 잠깐 좀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원가관리회계라는 게 뭘 배우는 거냐, 그런 거는 조금만 이따가 얘기해 보기로 하고, 그 과목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과목이 약간 수학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좀 나 되게 잘했다 이러신 분들은 원가관리회계 되게 좋아하고요. 또 되게 잘합니다, 굉장히. 근데 이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수포자였다, 그러면 약간 조금 헤매긴 하거든요. 약간 좀 헤매긴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것이 어차피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그 문제를 풀이하는 그런 왁구 자체를 제가 좀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왁구를 많이 반복하는 사람들, 즉 열심히 좀 공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많이 반복해서 그 왁구를 최대한 많이 활용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중고등학교 때 수포자였다, 그렇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이제 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잘 소화만 하시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이제 회계사 시험으로 보면 이제 1차 시험도 당연히 합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원가관리회계가 어디에 나오냐면 1차 시험에서는 회계학이라고 하는 거에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회계학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 이제 원가관리회계가 들어가 있는데, 회계학 안에 사실은 크게 이제 세 가지 과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일단 이제 재무회계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정부회계도 나오죠, 이렇게. 정부회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가는 이제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원가관리회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이제 회계학이 대충 한 50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50문제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 10문제 정도가 이제 원가관리회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별로 높지가 않아, 이게. 별로 높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원가관리회계를 처음에 이제 보면 몇 문제 나오지도 않는 거 그냥 이게 대충 해야 되겠다, 그냥 뭐 다른 거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2차 시험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는 과목 하나가 그냥 100점짜리 과목으로 돼요. 그래서 아무리 1차 때 비중이 낮았다라고 한들 2차 때는 아예 온전한 한 과목이니까 이땐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1차 때 등한시했으면 기본이 없잖아요. 기본이 없다 보니까 2차 가서 되게 헤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좀 말씀드리자면, 1차 난이도 좀만 이따가 얘기하기로 하고, 2차 시험에서 원가 난이도는요, 사실 1차랑 2차랑의 그 난이도 차이가 가장 갭이 큰 게 바로 원가관리회계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재무회계나 아니면 뭐 세법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뭐 재무관리나 이런 것들이 1차 때 있다가 2차 때도 있는 그런 과목들인데, 솔직히 나머지 재무회계, 세무회계, 재무관리 이런 것들은 1차 때도 어려워요. 1차 때도 어려우니까 2차 때 당연히 어려워지지만 이건 원래 어려웠던 애니까 이렇게 된다고. 근데 원가관리회계는 솔직한 이야기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1차 때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1차 때 이거 난이도가 쉬워요. 물론 뭐 드물게 저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대급으로 되게 어렵게 나오긴 했는데, 그건 되게 드문 케이스였던 거고, 그냥 평균 정도 난이도로 본다면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원가관리회계가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쉬운 데다가, 그리고 이게 10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주제 자체는 되게 많은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라고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작 10문제 나오는데 그 10문제를 다 막 이렇게 그동안 낸 적도 없었던 되게 막 지엽적인 주제, 뭐 이런 것들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문제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뻔한 것들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것들, 뻔한 것들이 나와. 그래서 어느 정도 출제되는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뻔하게 나오는 것들, 난이도도 별로 높지도 않으니까 그냥 걔네들은 당연히 커버해서 1차 시험 기준으로 똑같은 점수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게 그래도 편한 과목이 아무래도 원가관리회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가관리회계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차 시험에서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2차 시험 가잖아요. 그러면 원가관리회계가 모든 과목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거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원가 관리회계는 거의 뭐 끝판왕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어려워지기 때문에 1차 때 여러분들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안 하면 2차 때 정말 멘붕에 빠져요. 제가 좀 그랬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늦은 것도 있었지만 그런 거 말고 이제 그 여러분들은 지금 벌써 1월인데도 벌써 와서 하고 나서 듣고 계시는 거잖아.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앞에 상반기에서는 뭐 전혀 뭐 생각도 없다가 여름 지나가지고 그때서야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원 이렇게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다 들을 만한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그냥 딱 보니까 원가 관리회계 이런 것들은 몇 문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1차 때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찍었다고 그렇게. 그렇게 하고 나서 2차 가니까 2차 때는 아무런 기본도 없이 원가 관리회계를 봤더니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2차 때 되게 고생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1차 때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놓지 않으면 절대로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회계사 입문반이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세무사 쪽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세무사는 조금 달라요. 세무사는 1차 때 물론 이제 원가 관리회계 비중이 이거랑 비슷하고요. 2차 때도 한 과목이 아니야, 세무사에서는. 2차 때도 1차랑 비슷한 정도 비중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렸냐면 세무사 시험에서 2차 시험에는 보통 한 원가 관리회계가 2문제 정도 나와요. 회계학의 일부로. 그러니까 회계학이 4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2문제는 재무회계, 2문제는 원가회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가회계가 2차 때도 아무래도 좀 비중이 작은데 세무사는 2차 시험이라고 해서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사는 2차 시험이니까 너무나 어려운데 세무사 2차에서 원가 관리회계는 별로 안 어려워.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뻔한 주제가 2문제니까 뻔한 주제가 나오고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세무사를 공부한다라고 할지라도 원가는 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목의 특성 약간 좀 수학 같은 면이 있다. 그 다음에 1차 때는 비록 이게 좀 비중이 작지만 2차 때 한 과목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때 아무래도 이제 한 똑같은 점수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그런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니까 같이 좀 열심히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입문반이잖아요. 그렇죠? 입문반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맛을 좀 보고 내가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정말로 수험생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뭐, 야, 이런 거라면 내 생각에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판단들을 내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좌우지간,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그냥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지금 순간에만큼은 최선을 좀 다하셔야 돼요. 지금도 이제 종합반에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 시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1년 선배들,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1년 선배들, 그 다음에 뭐, 더 나아가서는 2차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이제 아무래도 같은 종합반이지만 성적들이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잘하는 친구들 따로 있다고 이렇게. 근데 그 잘하는 친구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는 걸 보면 뭐 처음부터 막 머리가 되게 좋거나 그런 친구는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개중에는 이렇게 뭐 머리가 되게 좋고 뭐 이런 애들도 있긴 하지. 근데 그게 우리 수험 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큼 되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있진 않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정말 그 조금만 가르쳐 줘도 그럼 모든 것들 그냥 하나를 가르쳐주면 정말 열을 아는 그런 친구들도 드물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동안 강의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얘는 정말 머리 좋아서 얘는 그냥 뭘 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그 한 명 말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 안에서 비등비등해 그냥 자기네들끼리는 조금 누가 머리가 좋고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 하에서는 사실은 뭐 상위 정말 0.01%죠. 그 정도를 빼놓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누가 더 성실하고 누가 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객관식이나 2차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성적 잘 나오는 애들 제가 기억을 해보면 입문반에서부터 눈빛이 정말 초롱초롱 빛났었어요. 그런 친구들은 끝까지 되게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비록 입문반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그냥 뭐 맛만 본다 이런 마인드로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말 실전이고 당장 나는 뭐 한 다음 달 정도에 이거 시험 봐야 된다. 약간 뭐 이런 마인드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시든지 간에 다 성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 그 교재 아마 갖고 계실 텐데 교재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게 입문서이다 보니까 원가 관리회계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재를 좀 만들어 놨는데 지금 뭐 교재가 좀 제본판으로 좀 되어져 있잖아요. 제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정식 출판을 하긴 할 거예요. 정식 출판을 하긴 할 건데 그 타이밍 맞춰서 지금 우리 개강할 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출판사랑 미팅하면서 제가 이제 출판사에다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았어. 이런 부분 디자인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거 편집 이렇게 해주시고, 좀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았더니, 그 출판사 사장님이 되게 좀 난색을 표하시더라고. 회계사님, 그런 요구 다 들어주려면 한 3개월 걸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퀄리티 있는 책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좋아 그럼 3개월 줄 테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오면 한 3월 정도 돼야지 정식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제본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디자인이 바뀌는 거지 뭐 내용이 바뀌거나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뭐 오탈자 정도 좀 수정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똑같으니까 뭐 제본판이라고 해서 뭐 그게 정식판에 비해서 뭔가 떨어지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염려 놓으시고요. 3월 달에 이제 정식 출판이 될 거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교재 구경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교재 구경을 좀 해보시면 일단 한 몇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목차가 좀 나와요. 그래서 목차 잠깐 구경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공부들을 할 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목차 쪽에 보시면 챕터가 1장에서부터 뒤에 보시면 16장까지 넣어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문반이다 보니까 시수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죠. 그렇죠? 시수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이 16챕터씩이나 되는 것들을 다 배울 수 있느냐? 절대 못 배우지. 이걸 어떻게 다 배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인문서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원가관리회계에서 커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 넣어놨어요. 다 넣어놓긴 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저는 이번 인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하다 싶은 그런 챕터들 있죠. 이건 무조건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강의할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손도 안 댈 거라고. 그렇지만 최대한 이건 인문서니까 엄청 쉬운 말로 쓰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이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보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건데 제가 실제로 강의하면서 말씀드리는 어떤 사례들 아니면 그런 예시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여기다가 이제 저의 어떤 강의 대본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다 여기다 넣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을 하시면 되냐면 인문반이 끝나고 나면 이제 기본 종합반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공부를 종합반까지 이어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이제 원가관리회계 1000페이지가 넘는 이제 그 기본서를 가지고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서브노트로 활용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모든 내용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공부하시면서 물론 그때 이제 열심히 잘 강의 들으면서 100% 다 소화를 하셔야 되겠지만 이제 사람이라는 게 배워봤자 조금만 있으면 그 설명했던 내용들 까먹잖아요. 그죠? 까먹어졌으면 이 책을 한번 펴보시면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 그대로를 최대한 다 담아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 아마도 복습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 그래서 기본서의 어떤 그 서브노트 개념으로 좀 활용하시라고 일부러 모든 내용들을 다 넣어놨던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입문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들 위주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에서부터 그냥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챕터 1에는 원가의 개념과 분류. 오늘 이제 이거 해야 되겠지? 원가 회계라고 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니까 도대체 그놈의 원가라고 하는 게 개념이 뭔지, 그 다음에 나눈다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조 원가의 흐름 뭐 이런 얘기 봐야 되는데 3장에 보시면은 원가의 배부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1장하고 2장까지 좀 많이 쳐준다면 3장까지 이렇게 세 가지 챕터가 이제 결국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 황민호 회계사랑 회계 원리 배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무회계를 굳이 나눈다면 일단 회계 원리 배우고 그 다음에 중급 회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회계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회계 원리라는 걸 굳이 나눠본다면 재무회계 영역에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넣는데 그 회계 원리를 알아야 재무회계는 물론이고 원가회계, 세법 뭐 이런 것들 다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원리를 깔아주는 거잖아. 근데 원가관리회계 내에서 어떤 회계 원리의 역할을 하는 거, 원가관리회계의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원리 역할을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1장하고 2장. 그 다음에 조금 더 쳐준다면 3장까지. 그래서 1장하고 2장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있는 1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인문반에서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솔직히 1장하고 2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장하고 2장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새로운 용어들을 좀 처음 배우시게 될 텐데 그 용어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이론들 백날 배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것들은 다 기본에 답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그 다음 내일 뭐 이번 주에 있는 강의들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4장에서부터 한번 제목차 보시면 4장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별 원가 계산, 5장에는 종합 원가 계산, 6장에 결합 원가 계산, 7장에 변동 원가 계산, 초변동 원가 계산, 8장에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8장까지 읽어봤는데 8장까지가 이제 우리가 원가 회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원가 관리 회계는 크게 원가 회계 그 다음에 관리 회계 이거 두 개를 그냥 합쳐가지고 원가 관리 회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원가 회계에 속하는 챕터가 8장까지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9장에서부터는 이제 관리 회계가 되는 건데 지금 원가 회계의 영역이라고 했던 그 8장까지 내용들을 쭉 한번 보시면 다 챕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냥 무슨 원가 계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만 봐도 눈치를 챌 수 있겠네. 원가 회계는 뭐 배우는 과목이겠어요? 그냥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이거를 그냥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를 이렇게 사 마셨다라고 한다면 어떤 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만들었으면 당연히 커피 만드는데 뭐 얼마를 썼는가라는 원가를 알아야 그 원가를 기본으로 해서 커피 내가 얼마 받아 먹을까 뭐 이런 것들 결정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것을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게 될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9장에서부터는 이제 관리 회계 내용들이 좀 시작이 되는데 뭐 CVP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단기 특수 의사결정, 그다음에 불확실성하여 의사결정, 종합 예산, 표준 원가, 그다음에 판매 및 투자 중심적 성과 평가, 대체 가격 결정. 여기는 이제 뭔가 챕터 제목이 제각각이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들도 카테고리를 좀 분류한다면 크게 우리가 배우는 거는 몇 가지 정도 꼭지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만 이따가 해보기로 하고, 아까 전에 제가 분명히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놈의 중요한 내용이 뭔지 정도는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16장의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수업 목적으로 시험에서는 어떤 애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건 10장이에요. CVP 분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CVP 분석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랑 똑같이 중요한 게 바로 밑에 있는 11장. 단기 특수 의사결정. 요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0장하고 11장 이게 이제 시험에는 무조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거를 좀 체크해 보자면 5장에 이제 종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것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하면서도 되게 또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되게 어려운 게 이제 그 다음 14장에 보시면 표준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중요하면서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문반이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좀 강의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인문반이니까 막 어려운 내용까지 다 커버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원리를 좀 잡아가지고 요거 하나 알면 다른 챕터들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싶은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만 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챕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려면 아무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챕터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잘하려면 그래도 우리 인문반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1장하고 2장,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1장하고 2장에다가 조금 더 힘을 좀 줘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하고 내일 강의를 꼭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차 구경 그만하고 뒤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제 1편 이렇게 해가지고 원가 회계 이렇게 좀 적혀있네. 드디어 원가 회계와 그 다음에 관리 회계 중에서 원가 회계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보시면 원가의 개념과 분류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진도 나가기 전에 제가 또 분명히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미리 좀 생각난 김에 이야기를 할게요.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궁금한 거라고 하는 건 다양한 게 있겠지. 원가 관리 회계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을 모르겠거나 아니면 문제가 안 풀리거나 뭐 이런 것들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들은 수험 생활을 이제 시작하거나 아니면 시작하려고 조금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주저하지 말고 와서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질문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저랑 얼굴 보면서 대화하시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으니까 저는 5층에 이제 상담실에 오시면 거의 웬만하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찾아 올라오시는 게 제일 좋고, 혹시나 이제 원가 관리 회계 수업이 없는 날이거나 아니면 뭐 인문반 수업이 다 끝나면 며칠 되지도 않으니까 다 끝났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러면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학원 홈페이지에서 이제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좀 따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메일을 하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기에다가 좀 연락을 주시면 되겠어요. KUBACKM 이고요. 네이버 메일입니다. 여기 연락 주셔가지고 어떤 것이든지 좋으니까 뭐래도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 마세요. 참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제가 별 질문도 다 답변해 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질문 받았던 그런 내용들 중에서 뭐도 있었냐면, 선생님 교대역 근처에는 맛집이 어딨나요? 뭐 이딴 거, 뭐 이런 질문도 했었어. 어떻게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 그런 것들도 답변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다 답변해 드릴 테니까 여기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제가 성심성의껏 최대한 빨리 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좀 강의를 진행하겠고요. 우리 거기 원가의 개념과 분류, 이제 본격적으로 원가 관리학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원가의 개념 이런 것들 보기 전에 원가 관리 회계라는 게 뭐 배우는 건지 아까 전에 목차를 통해서 좀 봤었거든요. 근데 원가 회계랑 관리 회계가 있다며.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재무 회계 관련된 이야기는 회계 원리를 통해서 좀 배우고 계세요. 그래서 그 재무회계라고 하는 게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회계인 거니까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녀석하고요.
저랑 같이 공부할 원가관리회계하고 좀 비교해보면 제일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원가회계랑 관리회계 중에 얘랑 좀 비교할 만한 게 오히려 관리회계가 요놈하고 좀 비교할 만한 건덕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좀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어떤 컨셉의 회계를 지금부터 공부할 거구나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회계라는 과목 황윤아랑 아마 배우고 계실 텐데 재무회계의 목적은 뭐예요? 재무회계는 뭐 하느라고 이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재무회계는 시험 보려고 배우는 거예요? 물론 뭐 시험 보려고 배우는 거긴 하지, 그렇죠? 근데 재무회계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이 뭐예요? 재무회계에서 만들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재무회계에서 여러분들이 막 차변, 대변 막 이런 것들 분계 끊고 무슨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배우면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재무제표. 그렇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건 뭐 재무상태표를 비롯해서 뭐 포괄 손익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외부에다 그 재무제표를 왜 만드냐면 외부에다가 공시하려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에다 공시해야 되는 재무제표 우리 보통 5가지 배울 텐데 뭐 있어요?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포괄 손익계산서, 또 뭐 있어요? 자본변동표, 또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추석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5가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공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만드는 거 배우는 게 그냥 재무회계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재무제표 만들기 이거를 그냥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닌데 그 재무제표라는 걸 도대체 왜 만듭니까? 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외부에다 공시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한마디로 정보를 우리가 제공하는데 누구한테 제공하느냐? 외부의 정보 이용자.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재무회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외부의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대표적으로는 뭐 주주라든가 혹은 뭐 채권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지. 뭐 이런 사람들 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게 바로 재무회계다. 거기서 만드는 재무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관리회계는 그거랑 반대되는 거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외부에다 까는 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있는 모든 정보들을 외부에다가 다 오픈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 비밀스러운 것도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비밀스러운 것도 되게 많고요. 꼭 비밀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정보의 어떤 분량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외부에다가 재무제표로 반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만 그냥 관리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되 누구한테 제공하냐면 내부에 있는 사람들, 내부의 어떤 정보 이용자. 얘네들 보라고 만드는 회계도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리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부의 정보 이용자라고 한다면 아까 외부 이용자는 주주나 채권자라며 그러면 내부의 이용자다라고 한다면 이건 누구 말하는 거겠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사장님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죠? 자, 사장님이라고 쓰긴 좀 뭐하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우리 경영자 보라고 만드는 어떤 회계 정보. 이게 바로 관리회계에서 다루는 회계 정보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경영자 입장에서는요. 아무래도 어떤 관리회계적인 정보들을 이용해가지고 내부적인 말 그대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경영자 입장에서 해야 되는 그 내부 관리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그 내부 관리는 사실은 크게 2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가 바로 우리가 관리회계라는 과목에서 배우는 큰 주제 2가지니까 요 말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내가 들어봤다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내부 관리하고 싶은 건데 그 내부 관리 중에서 첫 번째를 우리는 결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2번째를 우리가 성과평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의사결정과 성과평가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의사결정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과평가도 하는 것 그것을 내부적인 어떤 관리다 뭐 이런 식으로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직 우리가 관리회계 안 배웠으니까 의사결정을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성과평가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뭐 그런 얘기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입문반 그래도 뭐 1시간 배웠으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 배우는데 그중에서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성과평가 이거 하는 법 배우는 건데 요거 정도는 알고 그래도 수업 들으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뭔지 구체적인 얘기는 나중에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는 하나는 외부적인 거고 하나는 내부적인 거다 이런 것들 배웠는데 조금만 쉽게 풀어서 써드린다면 이런 거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 봅시다. 어차피 입문반이니까 하나하나 좀 사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뭐 현대자동차예요. 현대자동차인데 현대자동차에서 뭐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매출액이 얼마 나왔냐면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00원 나온 거야. 이렇게 매출액이 100원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100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깔끔하게 손익계산서에 잘 넣어서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100원이다 라고 딱 넣어가지고 그것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그냥 재무회계인 거야. 근데 관리회계적인 건 뭐냐면 우리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우리 현대자동차에서 올해 매출액이 한 100원 나왔네요 라고 얘기해. 그럼 사장님은 그 100원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거냐면 나도 알아.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냥 100원이다 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거든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정보는 이런 거겠지. 100원의 매출액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니까 뭐 그 100원 중에서 우리가 소나타를 팔아서 나온 매출은 얼마 정도 되고요. 그랜저 판 건 얼마 정도 됩니다. 최소한 이런 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가 내수 시장에다가 판 건 얼마 정도 되는데 해외에 수출한 건 또 얼마 되네요. 또 그 해외에 수출한 것들 중에서 뭐 얼마 정도는 어떤 나라에다가 뭐 미국에다가 얼마 정도는 뭐 유럽에다가 팔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 분석해서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사장님은 그 정보를 가지고 뭐 할 거냐? 두 가지.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한다는 거죠. 의사결정한다는 게 뭐겠어요? 의사결정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보고받은 대로 미국에다가 얼마 했고 유럽에다 얼마 했다라는 걸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은 되게 잘 되고 있어. 미국에다는 되게 잘 팔려. 근데 유럽에는 계속 죽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사결정한다는 건 이런 거지. 사장님마다 취향은 좀 다르겠지만 어떤 사장님은 그래? 유럽에다 잘 못 팔고 있어? 그냥 우리 유럽은 접자. 그래서 유럽을 그냥 철수하는 그런 사장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사장님은 우리 유럽은 어떻게든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우리가 어렵지만 어떻게든 살아나보자. 돈도 조금 더 투자하고 조금 더 똘똘한 애들 더 출장 좀 많이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장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데 그놈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이냐 이런 스킬을 저랑 같이 배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관리회계가 경영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자꾸만 어떤 생각들을 하시냐면 나중에 회사 가서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뭔가 보고서 쓸 텐데 그놈의 보고서 어떻게 쓰는가 그 작성법 가르쳐 주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관리회계는 그냥 우리가 사장님이 한번 대보자는 거야. 내가 사장님이고 내 부하 직원들한테 이런저런 숫자들 정보를 받았어. 그 정보들을 받고 나서 진짜 의사결정 한번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근데 그 보고받은 숫자는 다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 시험 문제에 있겠지. 시험 문제에 있는 그 숫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성과평가는 더 간단하죠. 미국에는 되게 잘 팔고 있는데 유럽에는 잘 못 팔고 있어. 그럼 성과평가라는 건 뭐야? 미국에 일했던 사람들한테 보너스 조금이라도 더 주는 거, 유럽에 있었던 사람들 뭔가 잘못이 있다면 조금 뭐 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성과평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성과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과평가는 최대한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성과평가를 하는 게 공정할 것인가라는 걸 사장님의 마인드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회계는 그냥 우리가 사장님 놀이하는 거다.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바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요. 기준이 필요해. 일관된 어떤 통일된 기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다른 하나는 그딴 기준이 필요 없어요. 기준이 필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재무회계는 필요하겠지. 왜냐하면 외부에다 공시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좀 방학이고 시간이 좀 있으실 테니까 심심할 때 한번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런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이버 같은 데다 다트라고 이렇게 치면 나올 거야. 아마 들어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회사마다 이렇게 공시를 해놓는 재무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회계사 합격하고 나서도 이런 사이트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래서 회계법인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완전 뉴스텝이니까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데 다트의 존재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이제 감사 회사를 딱 나갔는데 감사 회사 나가면 당연히 옛날에 감사 받았던 그런 정보들 이런 것들 한 번쯤 읽어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뉴스텝 주제에. 그렇죠? 근데 다트라는 사이트도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읽어보고 그냥 갔다가 그때 이제 우리 그 팀 이사님한테 되게 많이 혼났었어요. 어떻게 넌 회계사라는 놈이 다트도 모르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회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재무제표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최종적인 정보가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 보면 뭐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자동차가 됐든 여러분들이 그 재무제표 같은 것들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냥 궁금하잖아. 삼성전자급 되는 회사들은 도대체 1년에 매출액 얼마 나오는가?
현대자동차급 되는 회사들은 걔네들이 자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걔네들도 당연히 빚내서 장사할 텐데 그럼 부채는 도대체 얼마나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그런 감을 좀 가지면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그냥 뭐 이렇게 계산기만 두드릴 줄 아는 사람들하고 또 다르다고 나중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좌우지간 이제 우리한테 외부에 오픈되어 있는 정보가 바로 다트에 오픈되어 있는 정보가 재무회계적인 정보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다트에 들어가서 삼성과 현대와 LG의 재무제표를 봤어. 그러면 우리는 왜 보느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주식 투자 한번 해보려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할 거면 이 셋 중에 어디가 괜찮은 회사인가라는 걸 보고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결국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공통의 룰로 만든 재무제표여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삼성은 자기네들 꿀리는 대로 만들었고 LG는 자기네들 양식대로 만들었다. 그럼 서로 비교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의 룰이 필요한 것이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존재하냐면 기준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요. 그놈의 기준서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IFRS다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재무회계 교재는요. 그냥 IFRS에 있는 내용들을 일단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들을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놓으면 되게 어려운 말로 써 있어요. 현직 회계사인 제가 봐도 이게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최소한 한 10번 정도는 막 곱씹어 봐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게 어려운 말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수험 교재에다가 그걸 그대로 써놓으면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말들이 사실은 이런 말이다 라고 쉽게 좀 풀어서 써주고 그래도 이해를 못할 테니까 뭔가 그림도 좀 그려주고 그래도 이해를 못할 테니까 예제 문제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구성된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재무회계 교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서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 사장님 보시는 정보인 거니까 굳이 맞출 필요 없잖아. 삼성은 삼성 사장님 취향대로 LG는 또 LG 취향대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지 굳이 뭐 하려고 맞춰요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공통의 룰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얘네들은요 기준서가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아니 재무회계는 교재가 다 기준서라며 우리 그럼 원가관리회계는 뭘 배우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얘는 기준서는 없지만 사실상 우리가 그냥 어떤 이론 체계들을 좀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의사결정과 어떤 성과평가 이런 것들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의사결정해야만 가장 합리적인가? 어떻게 성과평가해야만 가장 공정한가? 이런 것들을 누가 제일 잘 알 거냐면 실무에서 정말 지금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고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누군가 잘 정리해놨다고. 그 다음에 또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의사결정하면 가장 괜찮겠다. 이렇게 성과평가하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가장 공정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수험무에다가 낼 만한 것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거. 그게 바로 우리 원가관리회계 교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재무회계는 기준서를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그냥 이론 체계를 배우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시험 보는 입장에서 기준서를 공부하는 거랑 이론 체계를 공부하는 건 뭐가 다른 것인가? 그걸 한번 잠깐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재무회계는 기준서를 배우다 보니까 약간 좀 짜증나는 게 있어요. 뭐가 좀 짜증나냐면 이놈의 기준서라고 하는 게 해마다 바뀌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가 있냐면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계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사실은 어떤 경제 전반에 걸친 어떤 상황이라는 게 해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기준서 공통의 룰이라는 것도 그거 맞춰서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재무회계나 세법도 마찬가지죠. 세법은 대놓고 법이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바뀌어요. 계속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시험 보면 내년에나 시험 보실 텐데 내년에는 지금 배우는 거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어떤 개정 특강 이런 것들 좀 들으셔야 될 거예요. 요새도 리스 이런 것들도 엄청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그 출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최신 이슈일 거 아니야. 자기네들도 그게 주된 관심사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회계사 공부할 때 봤던 재무회계 교재하고요.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재무회계 교재하고 완전 다른 책이에요. 전혀 볼 수가 없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 다 바뀌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인문반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물론 당장 이제 요번 종합반부터 이렇게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그냥 맛을 보고 나중에 가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할 거면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왜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바뀌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준서다 보니까 계정을 따라가는 게 조금 귀찮다라고 하는 거 그거 좀 알아두시고
관리회계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론을 배우는 거니까 이게 뭐 개정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교 교수님들은 별 이상한 이론들을 막 만들어내곤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출제되려면 뭐 아무래도 많은 검증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배운다라고 한다면 개정 이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봤던 원가관리회계 교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원가관리회계 교재는 그냥 똑같습니다. 내용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옛날에 봤던 교재를 보고 해도 솔직히 시험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정을 따라가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다만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뭐가 짜증나냐면 재무회계는 보세요. 이게 기준서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만약에 기준서에 A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시험 문제에서 B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럼 그 시험 문제 잘못 낸 거예요. 틀린 시험이야, 이건. 이런 거는 정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교재가 기준서에서는 A라고 써 있는데 교재 출간할 때 거기에 B라고 표현했다. 그건 그 책 잘못 쓴 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용어가 다 통일이 돼 있어야 돼. 무조건 같은 해에 보는 같은 시험이었다면 모든 용어들은 다 똑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 원가회계나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기준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론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얘네들은 우리 입장에서 용어를 따라가는 게 좀 짜증나요. 용어가 통일이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걸 물어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같은 회계사 시험인데도 2017년도에는 A라고 표현했는데 2018년도에는 또 B라고 표현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용어 통일이 안 돼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다른 표현으로 자주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도 표현해요 라는 말들 좀 같이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건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는 건 이게 이제 어차피 여기 뭐 말하는 이 이론을 만드는 교수님들이 우리나라 교수님들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거의 대부분 한 95% 이상이 다 미국 교수님 이론이고요. 실무적인 노하우 이런 것들은 다 일본 회사에서 했던 것들 갖다 쓰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외국에서 건너온 이론들이다 보니까 얘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수님들은 뭐 기억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어떤 교수님들은 또 니은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야. 근데 원문으로 쫓아가 보면 둘 다 그냥 A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차이다 보니까 이게 완전 얼토당토 없게 다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눈치가 빠른 분들은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용어가 딱 보였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용어를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용어를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 이런 걸 딱 캐치하고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게 내가 배운 그대로 설명을 안 하면 그건지 아예 눈치를 못 채고 못 푸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용어 통일이 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런 센스를 조금 발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영어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영어가 거의 나는 편하다 이런 정도로 보통 이제 회계하는 사람들이 영어 잘 못하긴 하는데 어쨌건 간에 영어에 좀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 낼 때도 보면 출제하시는 분들이 이런 용어 때문에 논란되는 게 싫어가지고 그 용어를 하나 써놓고 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겠다 싶으면 괄호 해놓고 거기에다가 원문 표현을 써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본서나 이런 것들에도 그런 원문 표현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공부할 때 좀 눈여겨보시면 용어 때문에 헷갈리거나 그럴 일이 위험이 좀 부담이 줄어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좌우지간 우리 원가회계랑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랑 좀 비교를 해봤는데 그러면 원가관리회계를 배운다며 왜 계속 관리회계 얘기만 하느냐? 그럼 원가회계는 뭐냐라는 걸 물어보신다면 원가회계는 굳이 이 툴에다가 한번 녹여본다면 한 여기쯤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원가회계라고 하는 건 여기쯤에 존재해가지고 요 놈이 얘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얘도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목차 보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원가회계는 그냥 원가를 계산하는 건가 보다. 아까 목차에서 무슨 원가 계산 그런 얘기만 잔뜩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를 계산하는 게 바로 원가회계인데 그놈의 원가 왜 계산하냐 이거예요. 근데 원가를 계산해야만 외부에다가 공시하는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매출액 있지만 그 밑에 매출 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계산하려면 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관리회계적으로 우리가 경영자한테 이런저런 사실들을 보고하는데 아까 전에 현대자동차에서 우리 매출액 얼마 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것들 보고한다면서요. 근데 그것만 알려드리는 걸로는 부족해요. 뭔 얘기를 해야 될 거냐면 우리 그랜저를 팔았을 때 매출이 이만큼 나왔는데 그 그랜저 원가는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수익성이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관리회계 목적상으로도 원가라는 건 필요할 텐데 그거 도와주는 게 바로 원가회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우리 거기 2페이지랑 3페이지에 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참고로
그 챕터 1 원가의 개념과 분류 그 밑에 보시면 제1절 원가 관리회계 개념 그 밑에 보시면 1번 회계의 분류라고 해놓고 밑에 뭐 이상하게 생긴 박스가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책 제목이 우리 어서와 원가 관리회계는 처음이지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걸 제가 뭐 어서와라는 박스라고 이름을 좀 붙여놨는데 이 어서와 박스에다가 제가 최대한 쉬운 사례로 다 말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혼자 복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내용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서와 박스들은 뭐 수업 시간에 읽을 만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지만 나중에 혼자 공부하실 때 꼭 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밑에 가로 1번 재무회계 가로 2번 관리회계 그리고 3번에서 원가회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다뤄주고 있는데요. 먼저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를 좀 비교해 보자고요. 재무회계 첫 번째 줄에 보니까 재무회계는 주주, 채권자 뭐 이런 외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 걔네들한테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수 있도록 또 의사결정에 유용한 어떤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재무상태 보여주는 게 재무상태표고 경영성과 보여주는 게 손익계산서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지. 여튼 그런 것들을 정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계이다라고 적혀져 있네. 근데 반면에 밑에 있는 2번 관리회계는 어때요? 관리회계는 기업의 어떤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는 정보 이용자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렇죠? 관리회계는 끝까지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게 누구냐? 주로 경영자를 의미하는 건데 경영자는 기업의 내부 관리에다가 이러한 정보들을 활용하게 된다. 여기서 내부 관리라는 게 뭐냐? 회사에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공정한 성과평가 이거 하는 게 바로 우리 내부 관리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 의사결정 성과평가 아까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밑에 있는 3번 원가회계는 어차피 원가 계산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옆에 그림 1-1번 보시면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던 그림 그대로 적어놨어요. 왼쪽에는 재무회계 오른쪽에는 관리회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정보의 이용자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재무회계는 외부 이용자고요. 관리회계는 내부 이용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적은 재무회계는 외부의 이용자들 보라고 외부 보고하는 것.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내부에서 내부 관리하는 것.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느냐?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아까 전에 우리 같이 얘기해봤던 5가지 그걸 만들면 되겠고요.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적으로 그냥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라고 일정한 양식이라는 게 없죠. 자, 정보의 속성 한번 보시면 재무회계는 객관적인 역사적인 정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다가 공시하는 거니까 뭐가 생명이냐? 이게 거짓말이면 안 돼. 거짓말이면 안 되다 보니까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재무회계에서 배우는 숫자들은요. 거의 다 과거의 숫자들만 얘기하지 미래에 대한 숫자는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우리가 매출액이 이 정도 될 거예요 라는 걸 공시했다가 만약에 그 예상이 빗나가 버리면 거짓말한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 얘기밖에 안 한다고요. 다. 하지만 관리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장님한테 보고하는데 과거에 이러이러했습니다 라는 거 백날 분석해줘봤자 경영자 입장에서는 미래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가 이게 더 관심이 있을 테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어떤 목적 적합함 예측적인 정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보고의 주기 보시면 재무회계는 정기적으로 보고해요. 보통 다트에 어떤 재무회계를 공시하는 걸 언제 공시하느냐 보통은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조금 사이즈가 큰 회사들은 반기 공시도 해요. 6월 말 기준으로도 한번 하고 사이즈가 더 큰 대기업들은 분기 공시도 당연히 합니다. 이렇게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사가 돼가지고 회계법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감사 시즌에 되게 바빠. 감사 시즌이라는 게 언제냐면 딱 지금입니다. 왜냐면 12월 31일로 재무제표 마감했을 테니까 1월 초에 이제 1월 초에서 이제 2월 달까지 1월에서 2월 정도에 회계사들이 막 우르르 가가지고 이제 감사를 하거든요. 지금이 제일 바쁜데 언제 또 바쁘냐면 4월 초, 그러니까 3월 말 거 검토해야 되니까 검토라고 해요. 그런 것들은 분기 공시하는 애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검토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 검토. 6월 말 거 검토해야 되니까 7월 초에도 좀 바쁘고 9월 말 것도 이제 검토해야 되니까 10월 초에도 조금 바쁘고 보통 이렇게 돼 있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분기적으로 어쨌든 법적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회계는 보고를 언제 해야 되겠어요? 관리회계는 어차피 법으로 정해진 게 없는 거니까 관리회계는 언제 보고해야 되느냐? 우리 사장님이 야 갖고 와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떤 딱 정해진 주기가 없고 수시적으로 보고를 한다. 자, 준거 기준은 재무회계는 이제 갭, 우리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관리회계는 준거 기준 그딴 거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용어 통일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론 체계들을 좀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 위에 보시면 재무회계, 관리회계 사이에 원가회계라고 적혀 있는 거 하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뭐 하는 거냐?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고 회계
계산하냐? 재무회계와 관리회계한테 사이좋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자, 뭐 첫 시간이라서 뭐 길게는 하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보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 와가지고 그 밑에 이제 제조기업하고 상기업의 차이를 좀 아셔야만 그래도 우리 원가회계에서 배우는 그런 컨셉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서부터 천천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만 쉬었다 오시죠.